자, 그다음에 이제 그 수당 시대 때 동서문화 교류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그 요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심화 규제 관련된 내용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좀 보고 요 앞부분하고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좀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다시 나가야 되겠네요. 네. 제가 화면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예. 자, 서브노트 강의 내용 그 517페이지 펴보세요. 자, 수당시대 때 이제 동서문화 교류 내용이 있는데요. 수양제 때 그 서역 경영을 해서 그 당시 그 동서 교육 내용에 이제 확보를 위해서 토요코널 이제 정보가 토요코널이란 청해 부근에 있던 세력이에요. 자, 여기 이제 정복을 하고 탈인 분지, 오늘 오아시스 일대죠. 그 청상남로와 청상북도에 지역에 서역 4군을 설치를 하죠. 그리고 2호군을 설치를 해서 동서무용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배구단 인물을 그 다음에 서역 지방으로 이제 파견을 해요. 그래서 서역 제국의 상인들 유치해서 각국의 상인과 사저를 많이 수나다를 파견하게 해서 실코를 더욱 번창하겠다. 자, 그 다음에 당의 이제 서역 경영을 볼게요. 당은 이제 초기 때 하소 사주를 설치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실코를 장악했고, 그 당 태종 때 돌독을 멸망한 후에 그 지역에 이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청상산맥 동부 요충 지역에 한인 그들의 어떤 고창국이 있었죠. 이 고창국 병합을 해서 이곳에 서주를 설치하죠. 그 다음에 청상산맥 북쪽에 오아시스 지대를 점령하면서 정주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주, 서주, 정주, 삼주는 오랫동안에 그 당시 당나라 서역 경영 정역 전진기지로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하서 사주는 우리가 이제 하서 해당 지역에 있었던 곳이고요. 이 하서 사주는 한나라 때 설치한 하서 사주와 똑같아요. 자, 근데 그 외에 이제 중앙을 벗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주라든지 그 다음에 정주라든지 서주를 설치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실크로드의 청산남로와 청산북로 지역을 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돌군의 내부를 틈타 적극적 서역 경영을 나서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언기와 구차를 복속시키고요. 그리고 소득과 안전 같은 탈인 분지의 도시국가를 편정한 다음에 구차에는 안서도구를, 그래서 언계는 안서 사진을 더 나가서 이제 설치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전의 하서 사진보다도 훨씬 더 멀리 그 오아시스 지역까지 뭐냐 영토를 확장시켰죠. 근데 당 고종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 당 고종 때 서돌굴 멸망시킨 후에 동서교통 확보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추천부 때부터 이제 돌골족이 다시 분기를 하죠. 그래서 이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제2 돌고를 형성해요. 그러면서 종전에 이제 그 뭐냐면 당나라가 뺏었던 여러 지역들 있죠. 뭐 안소도구나 안선 사진이나 뭐 이런 지역들을 이들이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실크로드 무역로 외에도 당대에 처음으로 티베트 공을 횡단해서 중국과 인도 간의 직교류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당태종이 인도 파견 사람이 왕형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과 인도 교통을 이용한 최초의 인물이다. 자, 이 길은 실크로드나 이 길은 이제 당나라하고 인도 가는 길이죠. 이 길은 실크로드나 바다를 이용하여 인도 가는 해로에 비해 험난하지만 이 길을 이용하여 인도를 인도 불교가 티베트에 전파됐고요. 그리고 남아국가 성립돼서 후에 몽골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게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티베트를 거쳐서 저쪽 그 고원으로 넘어가는 인도와 그 당시 중국 간의 길은 그 길을 통해서 남아국이 성립됐다.
이 티베트 전래대에서 불교가. 라마교는 원래 티베트 종교지만 후에 17세기 때는 그 당시 몽골족에도 영향을 미쳐요. 원나라 때도 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원나라 때는 지배층에 영향을 미친 거고 몽골인들이 전반적으로 믿기 시작한 건 17세기 이후부터야. 그래서 이제 17세기 이후부터 몽골족도 라마교를 이제 적극적으로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몽골족의 쇠퇴 배경으로 논했던 이제 학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총기류 같은 하얀 무기의 발달도 있겠지만 이 몽골족들이 라마교를 수용하면서 상무 정신이 약화됐다. 그때가 이제 기점이 된 게 17세기 이후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상인과 서역상인 하락. 자, 당나라 때 이제 이슬람 사인들이나 서역 사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당과 이슬람 제국의 정식 접촉은 당 고종 때 이슬람 제국의 3대 칼리프트 오르만이 사신을 파견한 조공을 바친 데에서 시작됐는데 이는 사산조 페르시아를 물리친 이슬람 제국의 군대가 아무강이 아무르강이에요. 이게 자, 아무르강 유역에 진출하면서 당나라 부강을 알게 되었고 그 칼리프 정권이 동서무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당과 통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한 것이다. 자, 현종이 등극하면서 적극적인 서역 경영을 추진하게 돼요. 이리하여 신라인이었던 안서절도사 고선지 장군이 파견돼서 탈레스 강가에서 이슬람 제국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슬람 제국은 뭐냐면 아바스 제국이에요. 자, 이 전투에서 이제 당군이 패해서 그 당시 이슬람 제국이 이 지역을 중앙아시아 지역을 이슬람 제국이 제패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탈라스 전투 이후의 이제 내용인데 요거는 탈라스 전투의 결과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예전에 한번 언급했어요. 제지법이 중동을 거쳐 유럽에 건너갔고요. 이때 당삼체도 이제 같이 건너갔다고요.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 이후에 당의 사역 진출이 주축되었고 이 틈을 이용해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살레산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활발해졌고요. 자, 살레산은 육로보다는 해로를 많이 이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비용 측면에 올 때 해로가 그 당시 대규모 물자를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비단길보다는 해상 교통로가 더 발달했다. 그래서 당 이후에는 새로운 해로가 동서문화의 교류로서 무역을 등장하게 되었다. 그다음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돌고 세력이 후퇴하자 이때 이제 돌고의 제2제국을 형성했다가 그 안산 나온 이후 전후해서 이제 등장했던 세력들이 또 등장하게 돼요. 이게 위구르, 해울이라는 데인데 이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당나라 전반에 소고드 지방의 소고드인들 등장하는데 이 소고드인들은 이란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위구르 민족이 통합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유목민족 할 때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고드인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소고드인들은 상업활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기를 살려서 이 사람들이 소고드 문자도 쓰고 좀 약간 다른 유목민족보다는 좀 유식하고 박식했거든요. 그래서 당 왕조의 벗을도 하고 이란붕을 조종했다. 이란 그 한류붕처럼 한류 문화처럼 이란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큰 계기를 됐고요. 그래서 이들 위해서 당시 발달했던 이란 문화가 중국에 유행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유교도 넓게 보면 이란 계통의 사람이에요. 이란 계통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스키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소고도 있고 뭐 이런 계통이 다 이란 쪽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위구르족은 다시 키르키즈족한테 쫓겨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 키르키즈를 쫓겼는데 이 키르키즈가 그 지역을 몽골리안 지역을 계속 장악했으면 되는데 이들도 또 서진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비어있는 땅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그 당시 북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뭐 그 당시 그 구족 달달이라는 그 몽골 계통의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이제 차지하면서 오늘날 몽골리안 지역이 됐고 위구르나 키르키즈나 그다음 돌골 계통 이런 계통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그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투르키스탄이라는 지역이 들어가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동서문화의 활발한 교류에서 당대 외대문화 요소에서 학술적 인도의 요소가 강했고 불교의 영향 때문이죠. 종교 예술 및 이란 계통의 문화가 들어왔는데
아까 이제 소구드 계통의 사람들이나 또 위구르 계통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투어크 계통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난 계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계통들은 이제 투어크하고 연결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난하고 이제 연결돼서 근데 그래서 전에는 이란 계통의 영향을 문화를 많이 받았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계통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학술문을 볼 때 인도의 음악이 남북조 말경에 영향을 줘서 중국의 음악을 이제 완성을 시켰고요. 그다음 수당 시대 때 인도의 천문 역법이 전해져 현종 시대 때 중국의 천문 역법의 관계한 사람은 주로 인도인이었으며 새로운 달력도 이에 기출됐고요. 형종 때 구담 실단이 번역한 구율록은 당대는 물론 중국 달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인도의 천문과 역법이 불교가 도입될 때 같이 도입돼서 인도의 그 중국의 역법에 천문과 역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종교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매개해서 그 문화도 같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때 이제 활약했던 승려들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장 같은 사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당서역기를 썼고 그 역경사업도에서 신역경을 만들었고요. 의정 같은 사람이 이제 뭐냐면 바닷교를 통해서 예전 기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인도로 가서 25년 동안 불교를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귀국의 역경사업도 또 했고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남해기 기내법전을 저술하게 돼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그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 낼 때 이 사람 얘가 한번 나왔어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예문에도 예전에 이제 기초에 나왔으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의정의 남해기 기내법전 이거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당나라는 국제적 성격, 개방적 성격 때문에 다양한 종교도 들어오게 돼요. 외대부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형교, 배하교 또는 대진교라고 부르죠. 로마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대진교라 부르는 조로아스트교야. 조로아스트교는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배하교라고 하고요. 각지의 페르시아 및 중앙아시아 상인들, 특히 이란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믿었던 종교가 이 조로아스트교예요. 그래서 현사를 건립해서 당왕조도 현실을 제사하고 현교를 숭배했다. 현교는 조로아스트교죠. 이때 현신앙은 아우라 마지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그 조로아스트교 있고 그 다음에 경교도 있어요. 이걸 네스토리우스 기독교파라고 하죠. 좀 약간 정통 카톨릭에 보면 이게 이단이죠. 이단이 당나라 때 들어왔고 이 당나라를 통해 신라에서까지 들어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들어왔다가 호태하고 정통 카톨릭은 원나라 때 처음에 들어와요. 이거는 나중에. 그 다음 만이교인데 만이교를 중국의 명교라고 하죠. 그리고 이 조사스교 입장을 때 이단이죠. 이것도 이제 이단 계통이나 그다음 위구르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종교고요. 측정문 때 페르시아인들이 만이교의 이종교를 그 중국에 전파했고 특히 강남 지역에 이제 유행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주원장이 명의라고 이렇게 국호를 정했잖아요. 이것도 만이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그래서 주원장이 만이교 신자였다. 이런 설도 있었어요. 그다음 이슬람교는 해교인데 이건 주로 강남의 이제 그 강주 등지에서 아랍인들이 머물면서 중국인들이 전파됐고요. 그래서 둔화는 중국 최초의 이슬람 기행인 경항기를 이제 저술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슬람 세계를 다루면서 이제 기행기했던 행기를 저술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슬람교는 이제 해족들이 많이 믿었기 때문에 해교라고 했어요. 해교. 해족 아시죠? 이 해족은 그 원래 위그로 계통의 상황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내지에 들어가면서 뭐냐면 중국인들과 혼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거의 중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어를 쓰고 외모적으로 볼 땐 중국이냐. 근데 왜 이들을 해족이다 따로 분류하냐면 겉으로는 중국이지만 문화 형태가 뭐가 되냐면 이슬람교를 믿고 이렇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슬람 문화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해족 자치구다에서 따로 이렇게 분류해갖고
한족이 아니라 해족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이슬람교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고요. 자, 외대 종교의 종교 전례는 종교 사사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겉어서 천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미술 작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등 그래서 학문도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서역의 선진 문물이 중국에 전파되면서 당의 문화 발전에 크게 큰 공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서방의 예술과 풍습들이 크게 유행을 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호접이라는 게 있어. 호접. 보통 오랑캐 호자가 붙으면 다 외국에서 건너온 건데 호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자를 앉는 거야. 의자.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지금 뭐냐면 의자에 앉는 이제 습관이 있죠. 밥을 먹을 때나 뭐 이렇게 생활할 때 다 뭐냐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방바닥에 앉았죠. 우리처럼 지금 밥을 먹을 때도 방바닥에 앉아서 먹었죠. 예. 그러다가 의자가 도입되면서 호접이 도입되면서 그 당시 그 서서 앉아서 먹는 그 습관들이 등장을 했고 자 이런 것들은 다 서방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리고 서방의 그 서역에 건너와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오게 되죠. 자 당나라에 들어온 서방 문화는 중국의 정통 문화와 융합되면서 국제적이며 귀족적인 성당 문화를 꽃피웠고 이는 중국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동아시아 각국에 나가 신라, 일본, 발해, 월남 같은 문화 발전에 자극을 줬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하는데 그 기여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를 끝났고 당 다음에 등장한 게 5대 십국이야. 907년부터 해서 960년까지 5대 십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510국이 5대 십국이 50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송인데 제가 서포트지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내가 그 앞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 번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요번에 이제 그 강의는 11번 서포트지 번호 인증번호 11번이에요. 적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5대 19 넘어갈게요. 자, 5대 19인데 그럼 5대가 뭐고 19가 뭔지 좀 일단 눈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동영상 심화 규제를 좀 들어가서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294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5대 19기 이제 있는데 일단 지휘적으로 좀 볼게요. 자, 보통 그 중원에 세워진 나라를 5대라고 하고요. 5대로 하고요. 강남에 세워진 나라를 뭐 19기라고요. 근데 19기에서 이제 강남에 모두 세워진 건 아니고요. 북한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 거란의 그 계대 국가가 있었어요. 지금 북한 말고요. 예. 그 계대 국가를 제외하고는 9개 국가가 강남을 위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보통 정통 왕조를 우리는 이제 5대 강북 지역의 5대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5대는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5개 나라를 얘기하죠. 송나라는 후주의 절도사였던 이제 조광용이 세웠던 나라고 그 다음에 십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5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절도사를 세운 나라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강북 지역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죠. 북한. 이 북한은 거란의 계대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거란의.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강남에 세워진 나라인데 뭐 우월이라든지 남당이라든지 미인, 남한, 그 다음에 촉, 대리, 이거 대리는 아니겠네요. 예, 후촉, 그다음 그 전에 전촉이 있었고 형남, 뭐 오 이런 나라들이 이제 19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5대 19기 있었고 이 5대 19 때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였죠. 고려시대 초기 때 그런 국가였죠. 자, 그래서 이 5대 19국들은 다 뭐냐면 절도사들이 이제 뭐냐면 세웠고 절도세력들은 이제 무적은 있지만 머리는 없잖아요. 그 머리 역할을 했던 그 지방 그 지식이었던 형세우 계층이에요. 이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뭘로 바뀌죠? 과거 시험을 통해 신진 4대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서브 노트를 잠깐 볼게요. 자, 5대 그 당말 5대 정치 해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언급한 것처럼 당말 때 이제 뭐냐면 하북 삼진이었던 그
절도사 중에 위박과 산서 절도사가 있는데 이때 이제 사타족의 이근용 세력이 컸고요. 이때 사타족은 오늘날 돌골 계통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돌골. 자, 그 다음에 항소의 장당을 흡수해서 주정추인하는 사람이 번주국 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타 쪽이 그 뭐냐면 돌골 세력과 번주 군단이 이제 서로 싸웠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이게 번주 군번은 하남 쪽에 이제 군번인데 그렇지만 이제 하남 군번이 잠깐 초창기 때 우세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산서 군벌, 사타 쪽의 군벌들이 4개 왕조로 이제 세워졌다 이거 보면 돼요. 그러면 후장을 보자. 후장은 그 당시 항소의 장당을 흡수한 주정춘 변주 군단, 그러니까 하남 군벌 출신들이 세운 건데 주정춘이 왕위 창당해서 번주를 이제 도구해서 후장을 건국했는데 이 번주가 오늘날 개봉을 의미해요. 카이퐁, 송나라 때 북송 때 수도였죠. 그 후에 이제 뭐냐면 5대의 여러 나라들이 번주를 이제 수도를 했어요. 번주를. 예. 그리고 요 카이퐁이 그 당시 5대부터 송나라 때까지 수도였던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제 수도가 된 게 아니라 요 카이퐁이 경제적 요충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 운하의 중심지 그 교차로 그 역할을 했던 카이퐁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번주를 수도로 옮긴 거는 수도의 이동에 경제에 이제 중앙점을 두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후당을 보죠. 후당 다음에 후당인데 그 당시 앞에 이제 그 사타족의 이근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근용. 예. 그래서 이근용의 자손이 누구냐면 이종옥이야. 이종옥. 이 이종옥이 그 다음에 위박 군벌과 합세해서 후당을 멸망시키고 낙양에 후당을 생각해요. 그래서 후당은 낙양을 했지만 이제 후진부터 해가지고 그때 후주는 다 변주예요. 요거만 좀 제고. 그래갖고 이제 그 하북 지방에 활보했던 3대 군벌이 통일됐다. 그래서 그 당시 후당에 이제 뭐냐면 후당의 상서 군벌과 그다음에 후양 중시의 변주 군벌, 그다음에 위박 군벌 이 3대 군벌이 나눠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통일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후진은 이제 보면 후진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때 자기 힘이 안 되니까 권한에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때 권한 태종이 만약 막대한 군대를 파견해서 그걸 도와줬거든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래서 그 대가를 이제 쳐야 되잖아. 그래서 석경당이 연운 16주 땅을 떼어줬어. 연운 16주. 그래서 연운 16주를 환영하고 매년마다 공납의 약속을 이제 주기로 하면서 후진을 건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당시 석경당이 이제 연운 16주 떼어줘도 태종이 권한의 태종이 그것만 만족하지 못하고 강북을 또 공격해요. 근데 의외로 이제 반격이 심해가지고 쫓겨나서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이 연운 16주 땅이 그때 이제 권한으로 넘어갔다. 이 연운 16주가 이제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국정 일대 땅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족도 많이 이제 다수 거주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후에 이제 송나라 때 이 연운 16주를 뭐냐면 찾자라는 논의가 막 일어나. 그래서 그때 이제 연운 16주 뺏기는 우리 고토가 뺏겼다. 그래서 그 당시 송나라 지식인들 사이에 상당히 그에 대한 민족주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북송이 등장하자 연운 16주 뺏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실제 잘 안 됐죠. 전반에 패하고 예, 뒤에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연운 16주는 상당히 그 중국의 그 송나라 지식인들의 어떤 민족주의 감정을 일깨우는 상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간도하고 독도 같은 그런 땅이에요. 연운 16주가. 자 그러면 연운 16주 땅을 이제 잠깐 볼게요. 어디에 있는지. 이게 땅이 어디있지? 잠깐만요. 이게 찾았는데 위쪽에 지도가 여기 있네. 연운 16주 보이시죠? 요 부분 땅이야. 이거 연운 16주. 오늘날 북경에 있는 땅이죠. 이게 여기 연운 16주가 있죠. 자, 요 땅이 이제 후진 때
석경당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거란이 도와줬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후한이 있는데 후한은 이제 후진이 그때 이제 도와준 대가로 이제 뭐냐면 연휴 16주 때여도 뭐냐면 계속 쳐도오니까 한나라에서 그 한민족들 반발이 있었다고 했죠. 이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후한인데 어, 그 당시 후한은 그 역할을 하다가 어, 끝내 그 역할을 이제 마무리 짓고 뭐냐면 망하게 돼요. 잠깐 있었어. 이게 후한이 4년 동안 존재했다가 이제 망하거든요. 자, 그 유지원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나라인데 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후주야. 후주. 후주는 각이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각이. 예. 세종이 세운 게 아니라 세종은 나중에 세우고 하여튼 각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고 요때 명군 후주의 제일 명군이 세종이에요. 자, 요게 이제 그 외전과 내정은 거의 보면 이제 세종 때 외전과 내정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 남원은 남당을 쳐서 남북 간의 균형을 깨고 통일의 목적을 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강남 지역의 제일 센 세력이 남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으로는 권한을 거쳐서 연원 16주 두 주를 회복했어요. 뭐 전체는 회복하지 않았지만 일부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내정으로는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의 군골 재편을 강화하고 불교를 탄압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산무일종의 범람해서 볼 때 마지막 폐불 사건이 이때 일어났어요. 이때 일종이 세종이라는 의미죠. 이 마지막 폐불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 하는 거죠. 마지막 폐불 사건이 이때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세가 있었다. 상당히 이제 강성기를 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남의 19국인데 이때 강남은 이제 북한을 제외한 거죠. 북한. 북한을 제외한 구국이라고 이제 정확히 말을 해야 되겠네요. 자, 강남의 구국은 부국강경책이나 농업장려, 대무역이 활발했고 나중에 이제 그 송나라 통일할 때 강남의 경제적 뒷받침이 뒤따랐다. 배경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건 좀 얘기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강남의 19국 좀 하고 그러면 이 시대의 이제 지배계층의 변화를 좀 볼게요. 전반적으로 문벌 귀족들이 몰락을 하고요. 절도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실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절도 세력들이 군사력 바탕으로 지방이 군립하면서 반독립적 세력을 가지고 문벌 귀족들이 이제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문벌 귀족의 역할, 지식인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지방의 형세력 계층들이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지배층의 변화 과정은 갑자기 5대 19가 일어났던 거 아니고 이미 이제 당나 중기 때부터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5대 19를 통해서 완전히 교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형세호는 그 당시 당대 귀족들 소유하고 대통령을 사유하면서 새로운 장원체제를 개편시키는 큰 주역을 했고 이들은 이제 몰락한 소농민들을 그들의 장원에 투입을 해서 지지전호제에 위한 새로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제는 나중에 송나라 때 가거제를 통해서 간인 신분을 가게 되는데 이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대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송건국과 문신관료 체제를 좀 볼게요. 자, 잠깐 여기에 관련돼 갖고 경제사회 발달에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이제 부족한 것 같아. 그 5대 19 시기 때 경제사회 변동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심화 교재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97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5대 19은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점에도 불구하고 농업이나 수공업, 유통경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는 되게 재산을 발전했던 시기고 요때 재산을 축적한 지주층이 이제 등장한 게 형세인데 어떤 사회 경제적 발전이 있었나? 이게 나중에 송나라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자,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죠. 수기시설 개선, 이양법, 그다음에 노동력 이동. 그래서 5대 10의 난을 피해서 강북의 이동이 또 강남 쪽으로 이렇게 남일 하죠. 그래서 강남이 더 경제적으로 발달되고요. 물론 이런 형상들은
당나라 중기 때부터 계속 지속됐던 형상이야.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까지 이제 계속 있었고 5대 때는 오히려 이 와중에 더 발전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거리 교육이 이제 발달되죠. 그래갖고 이제 지역 상권끼리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원거리 교육이 발달돼서 행상인이나 중개상, 무역업자 등 상인 활동가, 창고나 여간업자, 술집 등이 이제 발달 촉에 자극을 했고 발달 자극시켰고 그다음에 지방 도시들이 점점 발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장시의 발달이나 사치 오락의 그런 것들을 중심지인 지방 도시 발달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잉태하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대 19의 의미를 보면 당송 병용력 가치에서 5대 19의 의미를 볼게요. 자, 고대의 끝에서 중세 시작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시작에서 끝의 시작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고대 끝에서 중세 시작 또는 고대에서 중세로 가도기로 보는 그런 견해는 동경다파야. 그래서 이제 그 위진남북쪽 당까지가 이제 고대고, 그리고 이 중간기에 이제 5대 19기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가 뭐냐면 중세죠. 얘네들 논리는. 그래서 5대 19은 가독이나 또는 그 중세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경동학파는 당나라 때까지가 중세고요. 얘네들은. 그리고 당 중간에는 5대 19기 가독이고 또는 근세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죠. 여기에서 있다가 나중에 송나라 때부터 근세라고 보죠. 세. 예. 그러니까 근세라는 개념은 경도학파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대와 중세의 중간 사이의 의미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5대 19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했고 송나라 넘어가요. 송. 자, 송은 크게 이제 북송하고 남송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송나라는 북송하고 남송 이렇게 크게 나눠요. 북송, 그 다음에 남송. 북송과 남송이 나누는 것을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나누죠. 자, 북송의 수도는 어디예요? 북송의 수도는 카이풍이죠. 개봉, 번주라고 하는 곳이고요. 동경이라고 하죠. 남송의 수도는 항주어죠. 항주. 네. 이렇게 있고 북송은 금나라한테 망했고 그 다음에 남송은 원나라에 망했죠. 그래서 북송과 남송 때는 상업혁명이니 농업혁명이니 하면 상품화폐 경제가 되게 발달했고 경제력이 상당히 발달했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북송과 남송의 멸망 원인은 이런 내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부국적인 측면이 있죠. 강성한 용이지만 군사력 악화 때문에 항상 이제 시달림을 걷게 되고 외교력도 그렇게 잘 못했어. 외교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외인, 그러니까 외부에 침해받고 북송과 남송이 멸망을 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남송은 상당히 떨어져요. 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북송이 많이 나오는데 북송의 항제들을 좀 약간 볼게요. 자, 북송의 일대 세웠던 그 사람은 태조온 조광윤이죠. 자, 조광윤으로서 이 사람은 문치주의를 내세웠고 이 사람이 절도사 출신이죠. 자, 2대 태종이 등장해. 태종. 자, 태종은 그 조광윤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에요. 동생.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연운 16조를 공격을 했죠. 물론 실패했지만 일단 했고 그다음 3대 진종 때 연운 16조 공격하다 실패했다가 석이 져도오니까 권한이 쳐도오니까 이때 뭐가 맺어졌냐면 그 유명한 전현의 맹이 맺어지다. 전현의 맹. 자, 그 다음에 인종 때 서한을 공격했고요. 실패했지만 일단 서한을 공격했고 자, 그 다음에 영종 거쳐서 신종 때 있는데 신종 때 이제 뭘 하냐 왕왕석의 범법을 수용했죠. 왕왕석의 범법. 자, 그다가 이제 7종, 철종, 8대 시종, 흥종 이렇게 있는데 요 중간중간 왕이 집권할 때는 황제가 집권할 때 이제 황제가 집권하고 나서
뭐냐 성인이 될 때는 신종이 그러니까 철종이나 시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 신법당이 집권했는데 중간중간 왕이 집권하고 막 어릴 때가 있어. 이 어릴 때는 그때는 구법당이 집권하게 돼요. 그래서 왕한서의 신법을 둘러싸고 신법당하고 구법당 간의 어떤 당쟁이 일어나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흥종과 시종 때 누가 쳐들어오죠? 금나라가 쳐들어와. 그래서 정강의 변호에서 그 당시 시종과 흥종은 저쪽 금나라 잡혀들이 포로 생활이 되죠. 그리고 그 흥종의 동생이 남쪽에 내서 남송을 세우게 돼요. 강왕이라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북송의 이제 주요 내용들 이제 한번 한계 계승도에 따라서 좀 한번 언급했고요.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합격자 써놓기 볼게요. 자, 송의 그 중앙집권적 문신관료 체제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송태조 조광유는 호주의 절도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건왕과 북한의 연합군이 내려온다는 척보에 의해서 이때 이제 건왕과 북한은 서로 같은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은 이제 건왕의 계대국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후제 공제의 명을 받고 이 공제는 그 세종의 아들인데 이때 즉위할 때 되게 어렸어요. 어린 황제의 명을 받고 이제 대궁 입고 갔는데 요때 진교역이라는 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왜냐하면 이제 절도사들 볼 때는 공제는 너무 뭐냐면 어디고 무능력하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믿고 어떻게 싸우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유망한 그 조광윤을 황제로 이제 세우죠. 진교 쿠데타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집권하게 돼요. 이 사건을 진교역의 전변이라고 해요. 960년에 일어났죠. 자, 일단 이 사람이 이제 집권했지만 이 사람도 절도사고 그 예전에 역사를 보니까 절도사들이 이제 마음만 바뀌면 또 황제도 갈아치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도 언제 또 당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아들 때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도사들을 누르고 통일을 완성해야겠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황제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그리고 지방 관료라든지 중앙 관료 심지어는 군사령관까지 다 누굴 임명하냐면 문신들 임명해. 그래서 문신 관료 체제를 채택하게. 이걸 뭐냐면 문치주의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문신 관료 체제가 이제 왜 황제 독재 체제가 확립될 수 있었던 구체 배경을 보면요. 당마에서 5대 이제 군벌 사회를 거친 동안 황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벌 귀족층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대부 서민사회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직업 군인제가 확립되고 황제에 직속된 군군체제에 전환되면서 여기에서 군의 통수권과 작전권이 분리되면서 황제의 군의 통수권을 갖게 돼. 이게 뭔 말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 말은 있어요. 군의 통수권과 작전권이 분리됐다는 말이 있는데 황제가 군의 통수권을 갖는다? 뭐 이거 있는데 이게 연결돼 있지 않고 이거 이 문장하고 그 개론서 보시면 알겠지만 황제 통수권을 갖게 된 거하고 연결되지 않는데 이걸 일부러 연결시킨 것 같아 용어를. 그래서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이해하게 좀 해드릴게요. 동양사 심화자를 잠깐 볼게요. 군사가 그 당시 5대를 거쳐서 황제 군사권을 집중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때 군사권의 내용을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거나 군대에서는 크게 군령권이 있고 군령이 있고 군정권이 있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군령권 안에는 통수권하고 그다음에 작전권이 있어. 군령이라는 거는 이제 말로 통수와 작전인데 통수는 그 군대를 이끄는 그 사람을 권한을 통수권이라고 지휘통솔하는 작전이라는 건 뒤에서 작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군정권이라는 것은 군령권은 군사와 관련된 거지만 그 밑에 이제 보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 군인사, 군대 편제, 그 다음에 징병 등등을 이제 행정적인 걸 담당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군정권이야. 군정권. 예. 보통 통수권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통수권은. 예. 그리고 이제 작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작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전문적인 군인들이 인제 주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송나라 때는 통수권, 작전권 다 군령권도 항제에 있고 그다음 군정권도 항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거는 형식상인 거고 통수, 작전권, 군정권 다 항제에 집중이 돼 있지만 실제로 항제가 그걸 다 하진 못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장군 출신이 아닌 이상 항제가 그거에서 군대 업무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위임을 시켜주는 거야. 통수권도 위임시켜주고 작전권도 위임시켜주고 군정권도 다 위임시켜줘. 그래서 실제 위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통수권, 형학, 작전권이나 군정권은 다 항제가 있지만 실제 행사는 위임된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요 사람들 기간이 아니면 추미론이에요. 추미론. 추미론은 그 송나라 때 군대를 도맡아서 하는 전문 기관이죠. 추미론에도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통수권과 작전권 분리하는 건 실제 역할을 맡을 때 통수권 작전권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통수권 작전권을 한 사람한테 위임을 해주면 이 사람이 군사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은 통수권을 갖고 있고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그 뒤에 작전은 추민원에서 또 한 사람이 맡아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상호 견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제가 바꿨어요. 한번. 내용인데 황제가 군대의 통수권과 작전권을 장악하고요. 근데 실제 운영에서는 추민원에게 위임을 시키고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자가 있는데 한 명의 담당자가 통수권과 작전권을 같이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의 어떤 사람은 통수권을 행사해서 있고 또 한 명은 작전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되게 무관 출신이야, 문관 출신이야. 그러니까 추민원이 문관 출신도 구성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일단 문관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군대 경험도 없고 거기에다 문관들이 이제 뭐냐면 보통 출정군이라 해갖고 이제 외적을 이제 방비하거나 정벌할 때 출정군을 파견하는데 출정군의 총사령관을 누구한테 통수권 유인시키냐면 총사령관을 통수권 유인시키냐면 무관 출신이나 문관 출신이 유인시켜. 그래서 이것이 고조나 조선시대 때 보면 강감찬이나 이런 사람 다 문관 출신 아니에요? 김종서나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일단 통수권자가 문관 출신이다 보니까 경험 없죠. 거기다 작전을 미리 작계를 따놓고 이제 나가는데 작전을 누가 짜요? 그 추미론에 있는 작전 담당 그 문관들이 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쟁하다 보면 작전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없는 거 있었던 시대도 없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을 타고 이제 알려줘야 되냐. 그러니까 작전권이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 군시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일일이 보고를 하면서 작전을 바꿔야 돼. 예. 그러면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군대도 문관이 운영해. 작전도 문관이 운영해. 그리고 그 출정 나간 그 뭐냐면 군사연관이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작전을 변경할 때마다 계속 보고를 하면서 추미에서 연락을 받아갖고 작전을 수행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군대와 군사비를 투자를 해도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매번 깨지는 거야.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군대 내에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그 뭐냐면 통수권하고 작전권을 위임해갖고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했냐?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한 사람이 집권에 그걸 다 갖고 있다가 자기 마음을 먹고 다른 생각에다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성계처럼. 그래서 이거는 어떤 권력을 나눠주면서 군대 권한을 그 나눠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군대 권한을 나눠주면서 이들이 그 황제권에 도전을 못하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또 한편은 되게 비능률적인 그 군대를 운영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군대 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관도 통솔하는 기관이 없어. 황제 외에는. 다 이제 따로따로 놀아. 그래서 서로 상호 견제시켜. 그래서 상호 견제시켜갖고 황제권을 강화시키 나가지만 통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상황파악을 못하고 이걸 이끌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기적 통합이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낭비가 많이 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제 군대의 통수권과 작전권을 장악하고 그렇지만 실제 운영은 추민을 위임하지만 그것도
담당자를 2명을 따서둬서 통수권 작전 분리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어떤 체제를 운영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향제권을 도전을 금지시켰지만 군대 운영의 비효율적인 모습 때문에 외부의 침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자, 과거 제도에서도 나중에 설명하지만 전시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관리 임용과 승진에도 한계 인사권을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문신관료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봤던 강남 지역의 발달, 농업 생산의 비약적인 발달로 차, 소금, 술 등한 생활 필수품의 전매제도가 시행됐고, 군주 독재체제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독재 군주의 재정적 뒷받침으로써 강남이 이제 뭐냐면 경제 기반이 되었다. 참고로 성남은 그 당시 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죠. 맨날 세표를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관료들에 대한 대우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이들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야. 재정 국가죠. 예. 그래서 돈으로 평화를 사고 돈으로 막대한 관료들을 또 뭐냐면 어, 고용하고 그런 식의 이제 국가인데 요 경제적 기반을 강남에서 대줬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제도의 특징을 볼게요. 자, 중앙주의적과 그 제도나 지방제도 특징 보면 그 목적의 항제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요. 자, 항제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권력을 한 사람에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독점시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이렇게 나눠 상호 분산을 시켜. 상호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견제를 시켜요. 상호 분산과 견제를 시켜서 누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 그래서 항제권을 이런 식으로 강화시켰는데 이건 항제권 강화에 큰 도움이 됐지만 이건 또 뭐죠? 행정이나 군사 운영의 비효율성을 또 낳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책임자도 복수 임명하는 등 상호 견제시켜요. 자, 이런 항제권 강화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시키지 말고 상호 분산을 견제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누가 뒤에 줬냐면 주원장에도 영향을 줬죠. 주원장의 그 명랑한 통치 체제 보면 대개 보면 어디를 송을 모델로 한 거야. 송을 지방제도와 행정제도 이걸 모델로 해갖고 서로 막 나눠줘.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견제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죠. 자, 중앙행정조직은 크게 중소문화성은 행정을 담당하게 되고요. 추미호는 군사, 3사는 재정, 어사들 감찰 이걸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중소문화성과 그 다음에 추미론, 3사 어사대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소성이 모두 총괄을 했잖아요. 그런 기구는 없애. 그래서 그걸 없애고 그걸 이제 각각 4개로 나눠가지고 사업 견제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항제권을 그걸 통해서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상호 견제를 통해 강화시키긴 하지만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예, 서로 견제하다 보면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했죠. 그래서 비효율성은 낳게 했다. 그리고 여기 3사라는 게 3사는 원래는 당나라 말기 때 이제 등장한 영해사직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재정을 통괄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재상의 권한도 축소시켜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재상의 문화를 좀 시중을 칭호를 격화시켜가지고 동중서 문화 평장사로 격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관청마다 각각의 재상과 부재상을 복수도 2명을 둬서 상호 견제를 시켜. 그리고 재상과 황제에게 상조할 뿐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황제가 내리도록 해요. 황제가. 자, 그래갖고 이제 재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송나라 조종의 회의 모습에도 알 수 있는데 당나라 때는 그 회의를 하면 황제가 앞에 성석이 있어도 다 신하들이 다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송나라 때도 보면 황제가 앉아 있고
그 밑에 단에 내려와서 신하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냥 서 있으면서 조율을 해요. 그만큼 황제권이 강화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정보 정치를 강화시켜서 항서사를 둬서 관리 비행을 감시하게 했고 주마 승소를 둬서 군의 첩보기관을 이용했다. 아, 그래서 이제 항서사는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정원과 좀 비슷한 거죠. 예, 국정을 둬서 관리 비행 같은 것들 감시를 했고 주마 승소는 그 당시 군의 이제 첩보기관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지방행정제도 같은 경우는 당대 일반 행정체계와 5대 군벌체계가 합쳐졌는데 당대 일반 행정체계는 부주현 이렇게 나와 있고 5대는 군벌체계는 군진연인데 자 군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뭐냐 군과 진은 이제 군사적 역할 때문에 부각이 됐던 거고요. 염이라는 것은 이제 염을 이제 그 당시 전면했잖아요. 그래서 염을 갖다 팔고 생산하는 곳에 중심을 했던 곳이 염이었나 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송나라의 지방행정제도 특징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요충의 전운사를 배치해서 지방재정을 이제 감독하게 되고, 그리고 전운사가 경제적 요충 중이니까 로라고 해서 지방의 최고 행정단위가 돼요. 그래서 송나라 때 최고 행정단위는 로가 되는 거예요. 로. 자, 그래서 로주현이라는 3층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군진염 같은 이런 이제 특수행정구까지 이제 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지방관은 노를 총괄하는 장관을 두잖아요. 왜냐면 장관을 두면 총괄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지방의 어떤 그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분산을 시켜. 그래서 뭘 설치했냐 하면 사사를 설치했다고 사사. 그래서 사사를 설치했다. 그래서 사사를 설치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해요. 그래서 재정은 전운사를 두어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군사는 안무사를 두고요. 그래서 사법은 재정 허목이라는 걸 둬서 이렇게 이제 그 했는데 그래서 재정, 군사, 사법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전운사, 안무사, 재정호 같은 총책임자를 두죠. 자, 이게 그럼 하나는 뭐냐? 요게 동계에 없어. 사사를 적혀놓고 동계를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없고 제가 그걸 나중에 찾았거든요. 이걸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국편위에 보니까 거기에 있더라고. 고려시대 그 관련된 내용인데 송나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찾았어. 예. 그래갖고 그게 뭐냐면 제거, 상평, 다염사요. 간직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다와 염이 있는데 다와 염은 송나라 때 그 전매와 관련된 거죠. 전매. 그래서 차하고 소금을 간장하는 관리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정을 조라고 부르고 보통 군사를 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사법을 헌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창이라 불렸어. 창고를 중심해서 했기 때문에 창. 제거 삼법 제거 상편 다연사. 그래서 그 차와 소금을 다염사죠. 똑바로 써줄게요. 제거 상평 다염사. 제거 상평 다연사. 소금과 차를 간장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사를 하나 더 추가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업무를 분담시켰다. 그리고 지방장관은 문신을 당연히 파견한 거고 여기 잡모문제 풍의 지주, 지부, 지감이 되는데 이게 마치 지방장관이 문신을 파견했기 때문에 지주다 부르고 지부다 부르고 지감을 파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이건 아니고요. 예, 그건 또 다른 의미예요. 이건 지주, 지부, 지감은 지자가 붙었는데 이걸 좀 설명하려면 그 당시에 이제 송나라는 그 당시 중앙 간부가 중앙 문관 간부가요. 문관 관료들이 그 당시 그 지방의 행정 그를 담당을 해요. 같이 담당을 해요.
행정기구의 장을 같이 담당을 겸직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칭호를 받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주일 경우에는 이 지주라는 말이 뭐냐면 보통 중앙에 한 제3급 되는 1품에 2품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주를 담당하거든요. 다시 겸직하는데 그때 칭호가 뭐였냐면 건지, 모주, 건지, 모주, 모군사라고 했어요. 건지라는 건 대행하다는 뜻이야. 대행. 모주라는 건 주의 행정을 대행하고 모군은 주의 군대를 대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의 행정과 군대를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건지, 모주, 모군사.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지자 지, 그 다음에 거기 주죠. 그래서 주를 따서 이걸 지주라고 했어. 그러면 좀 작은 행정단위는 부나 감도 똑같은 거예요. 중앙의 문관 관료들이 좀 낮은 간직이 있는 사람이 그 제3급보다 낮은 사람들이 부나 감을 담당인데 요때도 칭호가 똑같아. 건지 대항하다. 만약에 부였으면 그러니까 모부를 대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지 모부 그 군부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게 지와 부를 떼서 지부라고 했어요. 지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앙 문관 관료들이 지방 행정을 담당하면서 건지, 모주, 모주사, 아니 군주사 이렇게 이제 담당하게 되고 이걸 줄여서 건지라고 하거나 또는 건부라고 하거나 지주라고 하거나 지부라고 하거나 지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대행을 하고 이제 검증을 했으면 그 지역에 감찰가 그 지방 관료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파견된 이 지방 관료들은 그 밑에 이제 대행하는 사람을 파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뭐냐면 맡은 지방 관료도 자기가 가지 않고 거기에 대행하는 사람들 좀 낮은 간직의 사람들 파견해 갖고 통치를 했어요. 이런 제도가 이제 뭐냐면 성나라 제도야. 그래서 그 앞에 지자를 붙은 거는 뭐냐면 겸직하다, 대행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게 중앙 관료가 대행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밑에 실제 수령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파견해서 뭐냐면 대신하겠다. 이 제도가 지주, 지부, 지감제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문관 관료 파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고, 예. 요 제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방장관의 속관도 중앙에서 황제가 직접 임명을 했다. 예. 그래서 지방관도 완전히 이제 권력을 분리시킨 다음에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도록 중앙관료가 그 지방을 행정기구를 장을 겸하도록 해서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대행자를 보내고 그 밑에 있는 지방 속관도 중앙에서 황제가 다 임명을 해요. 그래서 지방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 그런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판을 파견했죠. 그래서 지방장관을 감시하고 그들의 비행을 황제에게 이제 보고하게 한 기관으로서 그 통판을 파견했다라는 거죠. 자, 인맥 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분경제 회피제를 넣는데 분경제는 관리 재산 사택을 방문한 걸 금지하는 거죠. 인사권을 갖고 있는 관리들이죠. 그다음에 출생지의 관리 인간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친척이 있는 이제 그 간청에 임명을 금지시켜. 이런 제도들은 뒤에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조선이나 뭐 고려시대 때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조선과 고려시대 그 간제 개편이나 그 다음에 간제 내용이나 운영 방법 보면 송나라 제도에 영향을 받은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관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이 당시 이제 그 관료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간과 직이나 차견을 분리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것도 있고 인사권을 강화시킨 것도 있고요.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또 인재를 바탕에 쓰기 위해서 이런 걸 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좀 젊고 그 당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그 관료들은 낮은 간직에 있거든. 근데 낮은 간직에 있으면 그 간직에 맞는 뭐래 직책도 낮아요. 그럼 황제 입장 볼 때는 이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쓸 수가 없어. 높은 그 뭐냐면 어, 지체고 부여해가지고 쓸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냐면 종전에 늙고 나이 많은 원료들도 무시할 수도 없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런 걸 이제 고려해갖고 낸 것이 이는 간이나 직함이나 착연을 뭐냐면 따로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운영하는 제도야. 그래서 주로 원료들은 간이와 직함을 줘요. 호봉에 따라서 포시한 풍계나 중앙의 학생의 부분은 명예 직함을 주고 그들에게는 등급은 높여줘. 그리고 경제력도 그의 상황은 월급도 많이 줘요. 근데 실제로는 지책은 안 줘. 지책은 안 주고 실무적인 지책은 안 주고 실질적인 지책 차견은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실제 이제 일을 맡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원료는 우대는 해주는데 이들은 이제 실직은 안 주고 지책은 안 주고 실제 중요한 일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간직이 좀 낮더라도 차별을 달래갖고 맡김으로써 뭐냐면 이걸 했다. 그래서 한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관료의 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폐단. 아까 전에 관료들 임기가 많아지면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원료 계층이 되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뭐냐면 차단시키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는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군정을 지방방권에 다 이제 해소해 중앙에 군군을 단일화시키고요. 물론 송나라에서 모두 군군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군군만. 송나라의 군제를 보면 거기 지방군도 있어요. 지방군도. 자, 근데 지방군이 있지만 지방군은 거의 대부분 이제 좀 약간 B급 부대야. 그래서 이제 쓸모가 없고 그리고 모든 정예병들은 다 군군의 중앙군의 통합을 돼. 그래가지고 군군은 정전군, 시임하군, 시위부군 이렇게 분할해서 항제에 직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항제가 작전권, 통수권, 이동권 다 행사해요. 여기는 없지만 통수권 다 행사. 그래서 통수권, 작전권, 이동권 행사했다. 근데 요때 행사했다는 거는 자기가 직접 나가서 뭐 통수도 하고 군대도 지휘하고 그다음 작전도 짜고 이동도 다 통제하고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지만 위임을 시키는 거죠. 지금 대통령도 위임을 다 시키잖아요. 통수권이나 이런 것들 위임을 시켜갖고 하는데 주로 위임은 누가 시키냐? 추민호는 이제 담당하죠. 추민호 관리들이 하는 건데 문제는 추민호 관리들도 한 사람이 그걸 다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분산을 시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군의 지휘권과 군대 이동권을 장군이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항제 감시를 하도록했다. 견제를 해도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술법이라 했고 한 군대가 한 군데 오래 주둔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장군이 거기 토착화돼서 그 병사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지방 세력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술법 같은 걸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군군 출신의 이제 한번 내용을 봤고요. 동양사 심화자료에서 잠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아이고. 여기에서는 지방 군제에 대해서 좀 약간 있는데. 자, 송나라도 직업군인제를 운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근군 외에도 상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병, 병병 같은 여러 지방 군대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근군에게 일군 역할을 하죠. 유능한 그 사람들은 다 군군에 몰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군대들은 별로 그렇게 유능하지 못해. 여기에 좀 눈여겨게 변병이라고 이족 출신, 이민족 출신으로 구성된 부대들이 있긴 있었어, 일본. 그래서 이 군사제도인데 직업군인제 확립되면서 그 당시 송나라 군대는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중국에서 200만이 군대를 가지고 있거든. 중국 군대가. 근데 그 당시에 100만이었어. 인구 비례하면 많은 거야. 근데 그 100만도 징병제가 아니라 다 모병제였어요. 돈 주고 고용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군사비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매번 와서 맨날 깨지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완전 제로인 군대들이야.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합격자 서브노트를 잠깐 볼게요. 재정제도와 부세제도를 좀 볼게요. 자, 재정제도와 부세제도 보면 유주를 폐지했다.
그래서 조세 수입 모두 중앙으로 올려보내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재정권을 장악을 하도록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예전에는 유주가 있어가지고 주의 지방 재정들을 일부 이제 보관한 다음에 그 쓴 비용을 이제 쓴 다음에 나머지를 상공화했죠. 근데 이제 일단 다 중앙에 보내고 중앙에서 이제 보내고 나서 다시 뭐냐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세제도 양세체제 양세법 위반해서 여름 가을에 두 차례 가서 징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플러스가 되죠. 뭐가 플러스 되냐면 요게 신정세 같은 잡세들이 부과돼요. 잡세들이. 예. 그래서 양세 체제 외에도 이렇게 잡세 같은 여러 가지 부과된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온 게 인구세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양세법에서 원래는 단세 원칙이었지만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 요 시간이 지나면서 잡세가 부과되는데 왜 잡세가 부과되냐면 지방 재정이 굽익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을 다 중앙으로 올리고 중앙에 내려온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방에서도 경비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세를 다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1조pon법 되면 요 지방세금을 다 중앙세금에서 뭐냐면 통합을 해. 근데 또 지방세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면 잡세가 부과되고 또 지정응제를 통해서 이걸 또 중앙세제 올려놓으면 또 지방에서 세금 필요하니까 또 잡세가 부과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세제를 단일화시켰다고 했지만 실제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잡세를 뭐냐면 없앨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겨. 자, 그 다음에 차역을 뒀는데 백성들 호등했다. 이때는 이제 뭐냐면 그 송나라 때 호등제를 실시했는데 당나라 때 호등제는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 이거는 이제 1등급, 5등급으로 나누고요. 요때 같이 주개코제를 실시해요. 근데 송나라 때 주개코제는 좀 약간 달라요. 요거는 왜 다르냐면 요 주호는 개코는 이주민이냐 토착민이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래서 토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주가 되는 거고요. 토지 없이 그냥 뭐냐면 밑에 소장농만 하거나 토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 개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토지만 갖고 있어도 주라고 하고 이 주를 다시 1등급, 5등급 나눠요. 그리고 1등급, 5등급에 따라서 그 뭐냐면 역을 분배하죠. 그래서 1등급은 좀 부자니까 토지가 많으니까 그들에게 좀 힘든 역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5등급은 대개 보면 자작농, 소작농들이 많거든요. 자작농, 소작농.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땅이 적으니까 좀 낮은 역을 부과해요.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호구조사를 다시 심 있는 사람들이 특히 형사계층 같은 사람들이 관리가 짜가지고 조작질을 하죠. 그래갖고 자기를 5등급으로 낮추고 못사는 사람 5등급을 1등급 올려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여격의 부담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민도 많아지고 도망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왕성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한 게 이제 모욕법이죠. 차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건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준은 조세와 요역은 모두 자산에게 따라 5호등급으로 나눠가지고 했다. 그래서 호등제가 실시했지만 당나라 호등제는 9등급이지만 송나라 호등제는 5등급이고요. 요게 뭐가 플러스 되죠? 주개코제가 플러스 되는데 자, 이때 주호제 개코제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했죠. 요때 주호는 뭐냐면 토지가 있는 사람, 개코는 토지가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호를 대상으로 5등급 호등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인데 과거제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내일요. 네, 이 과거제도는 다음 시간 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강의 끝낼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